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관계 참 40여 년이 넘은 40여 년이나 된 뭐 애증 관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는 어제 이제 최 씨가 참 까탈스럽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그 반대해야 되는 비슷한 움직임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마주하길 꺼린다.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데 각각 분리 재판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417호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만나지 않겠냐는 게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그렇죠. 따로 받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껄끄러운 관계인 거죠. 만나는 것 자체가. 또 만나서 재판을 받다가 서로 만약에 주고받는 말 중에 실수가 나오면 그중에 뭔가 증거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아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그다음에 정유라 이 지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엮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로서는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정보를 누설하고 비선 실세를 운영한 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건 처벌받아야 되지만 또 이 모든 일이 사실 최순실과 최태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인연 때문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최순실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최순실이 좀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도 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지금 와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분 개입한 부분들을 또 드러내면서 본인은 거기서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 것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의 우정, 뭐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멘트를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 뭐 불신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을 가면요 서로 한 배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법적 공동적 운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 운명체, 법적 아무리 운명체를 할지라도 그 세세모에 많이 틀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단 이제 재판 절차에 대해서만 한번 보면 공범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 병합해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재판부도 병합해서 재판 받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분리해서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재판부는 좀 거부적인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더 분리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레벨, 수준이 비슷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박 전 대통령도 마치 최순실 씨와 같은 어떤 공범관계에 있는데 마치 작범이 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그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 또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온 얘기 하나가 뭐냐면 최순실 씨에게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최순실 씨에 이용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 K나 스포츠 미르재단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개입한 부분도 결국 최순실 씨가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결국 최순실 씨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일단 뭐 재판부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 병합해서 재판받는 게 맞고 또 그래야만이 또 진실이 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실은 법의 원칙에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리 재판까지 요청할 정도면 최순실 씨를 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두 사람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일치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나를 속이고 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뇌물죄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 재판소에서 받는 게 이런 격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여지에 대한 문제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아마 재판을 다른 법정에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재판을 포함해서 이제 1년이 넘게 이 재판이 갈 거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물론 뭐 정치적인 사면의 문제는 뭐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달랑 고작 2명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유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를 한 사람 개인적으로 고용을 했다. 이거 뭐 박 전 대통령의 뜻은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의 보조 변호사가 아닌가.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중량급 있는 변호사, 이 선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대형 로펌 소속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게 차관급이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 변호사에게 합류를 타진하고 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수임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동기가 있을 수 있죠. 네. 거액의 수임료가 있던가. 돈 문제. 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그 거액의 수임료는 아니지만 좀 이게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잘 해주면 후에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좋은 자리가 나한테 올 가능성이 있다던가. 돈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력적 요소. 예, 그 자리죠. 벼슬. 아니면 돈도 아니고 벼슬도 아닌데 이 사건을 수임하고 성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평판이 높아지거나. 아니, 명성. 네, 예. 그래서 사회적 명성, 평판이 좋아지고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파산한 상태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받을 자리가 없어요, 벼슬이. 일단 돈도 좀, 네? 돈 문제도 좀. 네. 그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되면 그럼 본인의 뭐 평판 관리에 그렇게 득되는 게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왜 저런 거를 그 변호를 해주느냐.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거액의 수임료인데 그래서 뭐 삼성동 집 팔고 내곡동 하면서 차액이 한 40억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쓰지 않겠나 했는데 네. 근데 말이에요. 그 변호사도 2박 3일 변호사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좀 길게 하려고 그러면 요번에 한번 저거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과연 뭐 이게 꼭 나에게 길게 보면 득이 되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산 것만 따져보면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는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도 이제 이 가용자금은 10억 원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뭐 이게 팔았어도 뭐 양도세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가용자금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비용을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또 뭐 변호사 타진할 때 3억 정도를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본인이 수익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데 그 12만 쪽이 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이 재판을 하는 동안은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실 고법부장 판사 정도 되면 한 3억에서 5억 받고 이걸 수임한다 하는데 한 5, 6개월 동안 다른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수익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은 그렇다는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는데 영업적인 것보다도 네. 일단은 사건을 자기가 맡았을 때 과연 내가 이 사건만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하면 부담이 없겠죠. 그런 분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도 계속 아무튼 자기가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평판 명성과 관련이 그렇죠. 있네요. 평판 명성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임 이후에 어떤 수임 건수가 팍 줄어버리면 네. 본인의 평판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호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쉽사리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 네, 그런데 당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지만 회장이 와가지고 아마 이제 박지만 회장이 변호사 물색하고 하는 거 돕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올케인 했었는데요. 서양희 변호사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 박지만 회장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변호인단 물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지만 회장이 그 경제적 여력도 있고 부인도 변호사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고 특히 집을 팔고 남은 돈이 뭐 취득세 양도세 내더라도 한 30에서 35억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10억만 쓰겠다는 것은 뭐 올인 전략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겠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에 대한 그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 재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나는 엮여서 당한 것이고 정치적 탄압을 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애초의 주장을 밀고 나갈 것이 중심인 거고 변호사는 그저 그것을 서포터해주는 그 보조적인 축으로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이든
재산의 모든 걸 다 걸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정에서 맞닥뜨려야 될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 정진철 인사수석 비서관이 불리한 증언이라면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전자결제는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1급 공무원 3명의 면직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모른다고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특히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상춘제 1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꽤 오래전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전자결제 얘기를 좀 알면은 저런 얘기가 이제 인사비서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수석 비서관이 증거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전자결제한 증거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전자결제 문서가 증거로 공개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본인이 모르면은, 그러니까 전자결제인데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3명의 1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돼서 본인이 사인까지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왜 면직이 되는지를 든 다른 비서관들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그들의 보고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연관된 사람이 3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직시킨다고 하는 것에 본인이 최종 결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블랙리스트의 존재라든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이 3사람이 면직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잠깐 모면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결국 이런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물론 뭐 장차관이 아니고 정부의 중요한 산하기관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의 전자결제를 일일이 확인하고 하지 않고 비서실장이라든가 인사비서관이 전화로 유선으로 어디에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결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라는 건 그러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외 방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은요. 그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자, 바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대통령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각의 국무위원들하고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을 하시는 그런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란 거냐. 굉장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몰락을 가져온 게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냐라면서 굉장히 역정을 내더라. 근데 그런 게 이제 평상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왔던 언행하고 좀 배치된다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텐데 네. 우리가 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만 시작하면 바로 그냥 적는 이런 적자생존. 예, 적자생존. 그 적자생존. 낯익은 네. 풍경이 우리 뇌리 속에 너무나 깊숙이 각인되고 그 일방통행이다, 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가 평상시에 우리가 느껴왔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자결제도 그런 맥락에서 네. 당연히 뭐 모른다고 한 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네, 자, 지금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자, 이 3명의 면직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증언. 이게 바로 재밌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의 증언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요, 정진철 이제 인사비서관. 네. 인사비서관이 사실대로 얘기했다 봐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관여 안 했다. 또 자기 주치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는 일단 이 건과는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 얘기했던 걸 다 뒤집는 거고 오히려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방금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유진용 전 장관도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명백히 전자결제가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공판에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공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당시에 명단서 최순실을 좀 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뭐 직접의 전화 통화한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최순실 씨와 분명히 증거는 없지만 뭔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다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걸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판단을 내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진행 과정 좀 봐야 돼요. 네. 자, 이제 대선 11일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 자,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